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5월 23일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 수준이고요. 코스닥은 0.2%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양증시 상승으로 진행되었다가 하락 혹은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도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580억, 기관 투자자가 10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자 260억, 그다음에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가 25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는 2600선 아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고점 부근에서 코스피는 다시 한번 저항을 맞았고요. 조금 추세상으로 꺾이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정세 혹은 트럼프에 대한 움직임에 따라서 이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 수급은 지금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환율이 안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5일 동안은 4일 정도 빠져나간 상황이고요. 분명히 지금 환율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360원대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아주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거의 2024년 후반 이후에 1360원을 처음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환율이 다시 한번 올라가기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차곡차곡 계속 환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시적인 이 원달러에 대한 하락은 다시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근본은 미국의 고금리 정책과 우리나라의 저금리 정책이 아주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 라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게 떨어지더라도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 떨어지는 거를 더 강제적으로 내리는 방법이 지금 미국과 한국의 환율 협의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일본이 과거에 체결했던 플라자 합의와 같은 그런 합의를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도 모르고 원화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이제 높아지기를 미국에서도 원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시장을 거스를 수는 없다. 일시적으로 이 달러를 매도해서 시장에 풀어서 달러에 대한 가치를 낮춰서 원화의 강세를 상대적으로 이끌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계속 이끌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한국은 금리가 낮고 미국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 근본에 대한 차이로 점점 시장은 다시금 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흘러갈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이 환율 시장을 보더라도 이미 이제 900원대부터 서서히 이제 추세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금융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특이한 움직임이긴 했지만 아주 장기적인 이평선을 보면은 서서히 이제 위로 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증시가 좀 잘 올라와서 코스피가 반등을 많이 했고, 근데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들어오지 않아서 찝찝하던 그런 찰나에 지금 선물 지표를 하나 보면 지금 미국의 선물 지표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100, US 테크 100은 지금 1.9%까지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지금 2%, 3%까지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직관적으로 느낌이 옵니다. 결국엔 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이 트럼프에 대한 관세, 무역 협상은 진행 중이었으나 상호 관세에 대한 유예는 일시적이었다. 상호 관세를 철회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상호 관세에 대한 부과가 7월 초까지 협상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6월쯤에 다시 한번 압박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시작을 해버리죠. 트럼프가 EU와 협상 진전이 없다. 6월부터 50% 관세를 얘기를 했다라고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부과할 것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시장 분위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또 SNS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기습적으로 저런 관세를 발표하면서 또 시장을 크게 흔들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과연 EU가 저 발표를 보고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협상에 대한 진전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협상에 진전을 내라라고 압박을 하는 거고, 그 EU가 지금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트럼프가 더 관세를 올리든지 아니면 합의를 하든지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우려하는 것은 EU도 중국 케이스를 봤습니다. 중국처럼 끝까지 싸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트럼프가 지금 중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서로 관세를 낮추자라고 베센트를 보냈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미국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지금 굉장히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부채에 대한 한도가 찰대로 차 있는 상황에서 부채 한도가 너무 높다. 그래서 시한폭탄이 지금 터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유럽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베센트 장관이 무엇을 주시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입니다. 그래서 그 국채 금리가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트럼프가 저렇게 압박을 한다라고 해서 EU가 지고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미 협상을 시도할 거였다면 한국, 일본처럼 굉장히 빠르게 트럼프와 접촉을 시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이제 이 협상에 대한 제안을 했을 텐데요. EU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EU끼리 똘똘 뭉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움직임들이 지금 앞으로 관세 전쟁, 이제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조금 줄여놓고 유럽과의 관세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저 발표 전에 지금 이제 트럼프와 이시바 일본의 총리죠. 45분간 전화 통화를 해서 관세에 대한 협상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 전화를 한 것 같고요. 일본도 아직까지는 지금 빠르게 협상이 될 것 같이 하다가 지금까지 협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지금 부글부글 거리거든요. 자동차 관세 때문에 일본의 도요타 거의 전 세계 1위 자동차 기업의 수출이 급감을 했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급감을 하면서 일본의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불리하게 지금 협상을 시도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여차하면 일본이 지금 미국의 채권 보유 국가 1위이기 때문에 미국의 채권 매도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압박을 합니다. 미국 채권을 매도하면 어떻게 되죠? 시장의 채권이 풀리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채권 금리가 높아지게 된다. 결국엔 전 세계가 지금 이 미국의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트럼프가 압박감을 느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국의 채권을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미국이 지금 계속 협박을 당한 것이 부채입니다. 관세를 통해서 미국 시장 크니까 너네 미국 시장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어 라고 압박을 하지만 이미 커질 대로 커진 상황, 그 다음에 돈이 없는 시장에서 오히려 블럭을 하나씩 빼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미국이 더 급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트럼프에게는 진퇴양난일 수 있고 그 상황을 계속 돌파하기 위해서 아주 강경하게 또 한번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트럼프의 발표가 딱 이제 어제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조금 좋게 나오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여전히 괜찮다라는 발표가 나왔고 주택 판매가 조금 이제 줄어들었고 아주 경기는 괜찮은데 서서히 이제 경기가 다운되는 느낌이 좀 드는 상황. 그러면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이제 문제는 채권금리였죠. 미국의 장기물 채권금리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니까 이거를 떨어뜨려야 되는데요. 그게 어제 좋은 지표가 발표되면서 조금 떨어졌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한 소식으로 국제금리가 또 한 번 크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어느 시점부터 트럼프가 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 국제금리가 급등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니죠. 급등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상호관세를 유예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국채금리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관세 부과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올랐다가 떨어뜨렸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국채금리를 내려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0.5%대까지 다시 떨어졌고요. 이게 역사적인 신고점을 거의 돌파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이었는데 다시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자, 경기 침체를 또 유도해서 채권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시킬 것인지 그거를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트럼프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관세를 활용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여야 된다. 재정 적자를 줄인다는 건 뭐죠? 미국의 부채를 늘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이자율을 낮추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를 개선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은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관련된 그런 지출을 줄이고 있고요. 무역 수지는 관세 부과를 통해서 본인들의 무역에 대한 이 이익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자율을 낮추는 것은 국채 금리의 하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되지 않고 있죠. 이자율이 높아졌고요. 며칠 전에 미국의 20년물 국채에 대한 입찰이 실제로 잘 되지 않았고 입찰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자율을 대폭으로 높여서 5% 이상의 이자를 주고 채권을 판매하게 됩니다. 이 현상이 미국 채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되었고 최근에 무디스에 대한 그런 이 신용평가 하락도 전부 다 연결된 이야기들이다.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성장률이 높고 이 미국이 굉장히 성장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게 지금 부채다. 부채가 지금 쌓이고 겹겹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그 근본에 있는 부채 하나가 터지게 되면 이제 줄줄이 떨어지게 된다. 근데 그 근본에 있는 부채가 이 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도 이제 계속 그거를 주시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장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줘야 됩니다. 주식 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자금을 빼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 채권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도 소비에 대한 이 심리 지수를 떨어뜨리거나 그렇게 진행하면서 약한 경기 침체를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한 번도 아니고 이제 트럼프 2기가 오면서 두 번째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짜증나죠. 채권 투자자들. 그래서 트럼프가 불붙인 탈미국 채권 시장의 큰손들이 다각화를 나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계속 건드니까 이제 다른 투자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른 투자처가 어디가 될 것이냐? 우리가 계속 주시하고 있는 일본의 국채금리,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치솟고 있고, 그리고 외환 시장을 보았을 때 엔달러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간에 보았을 때 엔달러가 다시 한번 최저점 위치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엔 캐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달러 지수는 떨어지고 엔화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엔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여기는 일본에 대한 국채가 향후 이제 저가 매수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 유럽에 대한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다각화시켜서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화가 아니라 이제 다각화죠. 말 그대로 탈세계화입니다. 유럽은 유럽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이제 다각화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유럽에다가 50% 때려보자 라고 얘기를 꺼냈고 이제 EU의 반응을 볼 겁니다. 근데 EU도 똑같이 중국처럼 미국에 50% 부과하겠다라고 하면
트럼프는 70%, 80%로 또 늘리겠죠. 그럼 유럽도 또 늘릴 거냐? 이제 중국과 똑같은 방향으로 가서 결국에는 무역 중단까지 가서 이제 또 한 번 베센트와 이제는 EU 인사들이 만나게 될 거냐? 이 지점까지 갈 거냐? 아니면 EU가 50% 부과했지만 조금 50%가 보다 약하게 해서 뭐 30% 부과하자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런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EU가 지금 대표적으로 때려 맞았는데 EU 외에 이제 다른 국가들이 또 타겟이 될 겁니다. 분명히 이제 잘 협상되고 있다라는 그런 국가들이 영국 이외에 지금 큰 성과가 없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 시간을 끌고 있고 한국도 크게 지금 진전이 없고요. 그럼 이제 6월 중순으로 갈수록 6월 말로 갈수록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유예 기간이 만기가 되어 가는데 그걸 지금 EU 같은 경우는 6월 1일에 부과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상호 관세 유예를 7월이 아니라 6월로 앞당길 수도 있다라고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7월까지 한다라고 해서 꼭 7월이 아니야. 너네 지금 빨리 급하니까 협상해 라고 더 압박을 넣는 거죠. 6월이 정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장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유도하는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베센트 장관이 지금 미국의 부채에 대한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국 의회에다가 우리 7월 말까지는 그래도 부채 한도 협상을 해야 됩니다. 부채 한도 협상 못하면 8월에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현금이 고갈돼서 또 디폴트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 부탁드릴게요 라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 부채 한도 협상이 과연 잘 진행될지도 의문인 상황이고 결국에는 잘 진행되겠지만 그 자체가 부채 한도를 늘리는 그 자체가 미국의 신용도를 깎아먹는 상황이다. 채권을 더 발행시키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부채를 계속 늘리면서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 금융위기는 잘 막고 있지만 금융위기를 막아가면서 돈의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는 것이 맞는 방향인가? 인플레이션이 고질적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가? 그런 딜레마에 지금 상황이 꼬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을 더 충격을 줘서 아예 그냥 부채를 일부를 박살을 내버리자. 부채를 없애버리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지금은 시장은 오를 대로 다시 올랐고 반등할 대로 반등했고 트럼프가 시장에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다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그 반대되는 얘기들을 하나씩 하게 될 거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딱 바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급등했던 종목들은 급격하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기대되었던 시장의 좋은 분위기들도 급격하게 꺾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영원할 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부채입니다. 미국의 부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거고요. 결국에는 채권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면 트리거가 한번 당겨졌을 때는 이제 트럼프에 대한 충격보다도 더 큰, 아주 큰 충격이 시장에 가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기다리면서 시장에 아주 무리한 접근보다는 서서히 비중을 줄이고 지금은 현금 확보를 해 두는 것만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2주일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향후 몇 달간은 그래도 좀 사리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이렇게 또 좋지 않은 시장에서는 일종의 이제 테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코로나 관련 테마를 제가 최근에 리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 테마들이 지금 이 좋지 않은 시장에서는 또 한번 강세를 보이는 특성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잘 짜갔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